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PCB 편집기에서 PCB 레이아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부품을 전부 다 올려줬고요. 이제 기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설정에 가면 4층 기판으로 설정을 해놨었고요. 전면 구리 영역, 그리고 이너 1, 이너 2, 그리고 후면 구리 영역 이렇게 있는데요. 이너 레이어는 전원으로 모두 설정을 해줄 겁니다. 4층 기판 같은 경우엔 전면 레이어와 후면 레이어는 보통 신호로 구성을 하고요. 이너 1, 2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라운드로 전부 다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3층, 이너 2 같은 경우는 전원에 카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레이어 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나씩 보게 되면 물리적 스택업은 4층 기판이고요. 이런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제어를 정확하게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넣어주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드 마감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솔더 마스크의 기본적인 확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이 텍스트와 그래픽 같은 경우는 각 레이어에서 선 굵기나 텍스트의 사양 등을 기본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 규칙인데요. 디자인 규칙에서 이 제약 부분에 보면 각 디자인의 룰을 먼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간거리라든지 어떤 비하의 최소 직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사양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정의된 크기는 미리 배선의 두께나 비하의 직경, 그리고 홀, 그리고 차동쌍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배선의 두께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두께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칸이 생기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두께들을 몇 가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2라든지 0.3mm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0.4mm, 1mm 그리고 비하 같은 경우도 추가를 해서 비하의 직경 전체 크기고 이게 0.6에 그리고 홀, 구멍이 뚫리는 홀의 사이즈입니다. 0.3mm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파워 비하 같은 경우에는 1mm에 0.6mm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만 설정해주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추가를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 클래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클래스에 가보면 우리가 회로도에서 USB 90ohm에 대한 차동 네트를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네트 클래스가 기본 네트 클래스가 있고 우리가 설정한 USB D, P와 N 그리고 리어 P와 리어 N 이렇게 4개의 패턴이 USB 90ohm 네트 클래스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임피던스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차동쌍 디퍼런셜 페어 이 USB가 두 가닥이 가는데 차동 신호에 대한 폭과 간격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반 심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고로 할 건지 오류로 내보낼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을 한번 눌러주고요.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는 먼저 PCB의 스택업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PCB 업체에서 사용하는 PCB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PCB 설계자가 이런 식으로 스택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공장에 넘겨주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매우 비싸기 때문에 PCB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판 그리고 스택업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배선 폭이라든지 배선의 두께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하는데 임피던스 매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Z라고 쓰고요.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주파 회로 어떤 라인이 있을 때 이 라인의 DC 성분, 직류의 성분만 흐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USB처럼 신호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즉 고주파의 성분을 가지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보드를 제작했을 때의 기판의 유전율이라든지 동박의 두께라든지 이 신호선의 주변 그라운드와의 거리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의 저항 성분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때 이런 교류에 대한 교류 저항 값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임피던스를 매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USB 신호가 이렇게 고속으로 지나갈 때 배선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 반대쪽으로 갈 때, 끝까지 갈 때의 선로의 임피던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다르다라고 하면 신호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반사되어서 나오는 성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반사파가 원래 신호랑 섞이면서 이 원래 파형이 찌그러지게 되는, 즉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차동 신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반대되는 신호를 보내는데, USB 표준 규격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이 이루는 시스템의 임피던스가 95매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유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USB 신호에서 FT 칩으로 들어가는 라인에 USB 차동 신호 라인을 95매 임피던스를 갖도록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PCB의 유전율이라든지 그라운드와의 이격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류 저항 성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보드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라운드와의 거리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지를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가 USB 신호선을 배선을 하게 되면 95매 임피던스를 최대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USB는 95mm이지만 다른 DDR 램이라든지 혹은 영상의 신호라든지 아니면 안테나의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임피던스 매칭을 시켜야 되는 고주파 성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피던스 매칭을 하는 신호에 있어서는 레퍼런스 레이어가 필요하거든요. 레퍼런스층.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전면에서 USB 신호를 라우팅 할 거고, 그리고 이쪽 2번 층, 이너 1번 층이 그라운드로 전부 다 카파를 깔 거기 때문에 이쪽 2번 레이어를 레퍼런스 레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끊김이 없는 그라운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이 하단이 그라운드 플랜이 이게 뚫려 있으면 임피던스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차동 신호 라인이 길이도 똑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다르게 되면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지면서 에러가 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신호가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스큐라 그러는데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또한 비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변경이 없이, 그러니까 비하가 없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설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매칭을 위해서 PCB 제조를 진행할 JLC PCB 사이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LC PCB 홈페이지에서 프로덕트 부분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툴스에 임피던스 칼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계산기가 되겠죠. 이렇게 임피던스 계산기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의 다른 공장에서 제조를 하실 때에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95매 차동 신호를 임피던스 매칭을 하려는데 레퍼런스 레이어는 몇 층이고 신호선은 몇 층이다. 그러면 간격을 역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4층 기판이기 때문에 레이어 4고요. 그 다음 PCB의 완성 두께는 1.6mm, 1.6T입니다. 그리고 기본 사양, 4층 기판의 기본 사양이 이너 카파, 그러니까 내층 동박 부분은 0.5온스, 하프 온스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외층 구리 영역, 외층 기판 1층과 4층이 되겠죠. 이쪽은 1온스로 되어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유닛은 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밑에 지금 밀리미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신호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임피던스는 95매 임피던스입니다. USB 신호기 때문에. 그리고 타입을 눌러보게 되면 싱글 엔디드가 있고 디퍼런셜 페어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페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선할 시그널 레이어는 1층이고요. 그리고 바탕 밑에 레퍼런스는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스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거를 밀로 하는 게 조금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밀로 해주기도 하고 밀리미터로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뜻하는 게 트레이스의 간격을 의미를 합니다. 차동이기 때문에 두 가닥이 가는데 두 가닥의 사이 간격이 되겠죠. 두 가닥. 가닥과 가닥 사이의 간격이 되겠습니다. 0.2mm로 한번 해서 칼큘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JLC에서 제공하는 자기네들이 제조하는 PCB의 품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를 보게 되면 90옴 임피던스 매칭을 할 때 디퍼런셜 페어로 트레이스 스페이싱이 배선의 간격이 되겠죠. 간격은 0.2로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그때 트레이스 배선 폭
배선의 두께는 0.1575가 나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추천되어 있는 거 이게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는 완성 두께가 1.59mm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가 있고요. 이때는 트레이싱 스페이스가 0.199 이게 0.2mm 정도 나오고 그때 배선의 두께는 0.2837 이게 배선의 두께를 0.2837로 맞춰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면 됩니다. 0.3mm를 띄었을 때 계산을 또 해보면 0.33mm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0.5mm를 띄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0.378의 라인 두께를 배선 폭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PCB의 제조 사양은 이렇습니다. 1층이 두께가 이만큼 밀리미터로 그 다음에 중간에 프리프레그 절연체 부분이 들어가고요. 절연체 이름이 이렇게 762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너, 그 다음에 코어 부분이 있고 애플4의 코어 부분, 그리고 3층, 그리고 또 프리프레그, 그 다음에 4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면 1.59가 되겠죠. 이 밀로 한번 해서 8mm, 아까 8mm 기본값이었거든요. 그래서 칼큘레이트를 해보면 지금 이건 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미터로 다시 바꿔주면 트레이스 스페이싱, 배선의 간격은 0.2032mm가 되고 트레이스의 폭, 배선의 폭은 0.286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0.2032, 폭이 0.286입니다. 기판 설정에 가서 네트 클래스 이쪽에 USB 90옴 디퍼런셜 페어의 간격 선과 선의 간격이 0.2032mm였고요. 폭은 0.286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거랑 좀 똑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색깔도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되고 정의된 색상에서 뭐 이런 걸로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 네트에 가서 각 네트, 중요한 네트들의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네트들이 뭐가 있죠? 먼저 3.3V 이쪽을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3V는 저 같은 경우에 주황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V는 약간 보라 색깔. 그리고 또 중요한 신호가 뭐가 있죠? 우리 그라운드가 좀 중요하죠. 그라운드는 초록 색깔로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 클래스 설정한 게 있죠. 이것도 있고 네트 색상을 이렇게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지금은 연결선만 우리가 색상이 나오는데 모두를 하면은 연결선에 표시된 연결된 패드까지도 모두 다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드의 외곽 사이즈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보드는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레이어 선택이 엣지 컷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이너1에 그려졌는데 선택을 해서 다시 엣지 컷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의 사이즈를 돼야 되겠죠. 저는 이 가로 90에 세로 50 이 정도가 좀 적당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시작 X 0에서 0 그리고 끝 X는 90이고요. Y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데 이게 0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트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브를 눌러서 이쪽에다가 그냥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원점을 이쪽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드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0.5 단위로 바꿔주고요. 다시 이동을 시켜서 이쪽에 그리드 원점 배치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길게 눌러보면 드릴 배치 원점 이걸 눌러서 여기로 원점을 다시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원점도 여기로 지정을 해주면 그리드가 여기부터 다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 밑에 X와 Y도 배치 원점을 따라가게 해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X와 Y가 오른쪽에 DX, DY와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PCB 편집기 하위에 있는 메뉴 중에 원점과 축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원점 표시를 현재는 페이지의 원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드릴 배치 파일 원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리드의 원점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리드의 원점은 자주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페이지의 원점이나 혹은 드릴 배치 파일의 원점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걸로 한번 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드릴 배치 파일의 원점을 다시 지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X와 Y가 145에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곳이 X0, Y0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DX, DY는 페이지의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의 거리를 나타내주는 좌표계입니다. 다시 설정해서 환경 설정, 그리고 페이지 원점으로 바꾸게 되면 이곳의 위치는 DX, DY와 똑같은 207.5에 126.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뾰족한 부분은 둥글게 못 깎기나 못 따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보드의 외곽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컷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드릴 홀을 이쪽 4군데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필터를 모든 항목을 체크해서 다 끄고 풋프린트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배치를 하면 되죠.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다른 것들을 이동을 시켜 놓고요. 이렇게 하나씩 갖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위치를 선택을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릴 홀은 끝단에서부터 한 4.5, 4.5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0.5로 맞춰놓고 무브를 누르면 가운데가 집히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가서 쭉 가도 됩니다. 9번씩.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눌러서 수치로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이쪽 수치가 62.5에 136.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서 해줘도 됩니다. 62.5에 62.5에 더하기 0.5에 9번이니까 4.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해서 위치를 입력해줘도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그리드가 이쪽이 되겠죠. 그때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지금 하단에 152.5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빼기 4.5를 해주고요. 그리고 밑에는 Y가 136.5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빼기 4.5 이렇게 오게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한 다음에 갖다 놓고 152.5 마이너스 4.5에 Y는 86.5 플러스 4.5입니다. 이쪽도 놓고 62.5 플러스 4.5입니다. 그리고 Y는 86.5 마이너스 4.5입니다. 플러스네요. 86.5 플러스 4.5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마운팅 홀까지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품들을 배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거랩이었습니다.